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경희대학교 병원 신경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우호걸이라고 합니다. 저는 주로 뇌졸중 환자랑 이제 뇌혈관 질환 환자들을 진료하고 시술하고 뭐 치료해드리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어, 네, 뇌졸중 및 뇌졸중 치료에 대한 얘기입니다. 뇌졸중에 대한 관심이 아마 뭐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제 겨울철이 다가오기 때문에 특히나 또 뇌혈관 질환이 많이 발생을 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하고요. 해서 뇌졸중 및 뇌졸중 치료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뇌졸중의 정의랑 이제 뇌졸중으로 이제 사망하였던 어떤 위인들에 대해서 조금 짚고 간단하게 인트로덕션을 하고자 합니다. 아마 이 비욘디를 보고 계시는 시청자들은 굉장히 많이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뇌졸중 환자들을 보는 어떤 의사들은 항상 이제 뇌졸중이란 뭔지에 대해서 정의부터 일단 짚고 넘어가긴 하는데요. 저도 마찬가지로 이 뇌졸중의 정의부터 일단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뇌졸중이란 병은요,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뇌 손상이 오고 그거에 따른 어떤 신체 장애가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뇌라는 어떤 세포, 우리가 뭐 사람도 이제 밥을 먹어야 되고 산소를 공급받아야지 이제 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뇌 세포도 마찬가지로 뇌 혈관을 통해서 어떤 포도당이나 그리고 이제 산소 공급이나 이런 것들을 혈관을 통해서 받아야지 이제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그러니까 에너지나 아니면 산소를 공급하는 파이프인 이제 혈관이 막혀서 이제 피가 전달이 안 되거나 아니면 이제 터져서 마찬가지로 이제 전달이 안 되면 뇌가 이제 영양분과 산소가 없기 때문에 이제 뇌 손상이 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어떤 뇌가 이제 죽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어떤 신체 장애들이 나타나는 그런 질환입니다. 뭐 많이 들어보셨지만 이제 뇌가 졸자가 이제 갑자기 이제 그 졸도 뭐 이럴 때 이제 쓰는 그런 단어랑 비슷하게 이제 갑자기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그러니까 뇌가 갑자기 문제가 생기는 그런 병들을 뇌졸중이라고 얘기를 하고, 뇌경색과 뇌출혈을 합친 이제 말이 뇌졸중입니다. 그래서 뇌경색이 뇌졸중이냐라고 하는데, 이제 뇌경색은 뇌졸중에 포함이 되는 질환인 거죠. 뇌출혈도 마찬가지로 뇌졸중에 포함이 되는 질환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이제 보시는 뇌혈관이 이런 혈전에 의해서 이제 피 공급이 안 되게 되면 이 혈관이 공급하고 이 피를 공급하는 뇌의 어떤 영역이 이제 괴사가 일어나게 되고요. 그 괴사가 일어난 영역을 MRI로 촬영을 하면 이렇게 하얀색으로 이제 색깔이 변한 게 이제 확인이 됩니다. 또한 이 뇌에 피를 공급하는 뇌혈관이 터져서 이렇게 피가 바깥으로 새어 나오면 마찬가지로 이 근처에 있는 뇌들이 이제 눌려 가지고 피 때문에 눌려서 이제 죽게 되고 괴사를 마찬가지로 하게 되고, 이걸 이제 CT 촬영을 하면 이게 피가 이렇게 흘러나오고 있는 모습들이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뇌졸중으로 돌아가셨던 위인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죠. 스탈린, 루즈벨트, 처칠. 네, 어떤 일을 했던 사람인지 아십니까? 이게 세계 2차 대전의 어떤 각국의 수장들이었던 사람들이죠. 네, 영국의 윈스턴 처칠, 미국의 프랭클린 루즈벨트, 그리고 소련의 스탈린, 이 세 분이 모두 다 뇌졸중으로 이제 사망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얄타 회담 기념 사진으로 이게 세 분이 앉아 계시는 사진이 있는데, 네, 모두 다 이제 뇌졸중으로 사망을 했다고 해서 이때 뇌졸중 치료하는 어떤 그런 기술들이 많이 발달이 되어 있어서 뭐 누군가가 이제 오랫동안 살 수 있었다면 아마 또 역사가 바뀌었을 수도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네. 뇌졸중의 빈도에 대해서나 역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뇌졸중은 지금 어떤 방식으로 환자들이 발생을 하고 있을까요? 남자, 여자 일단은 성비를 따져보면요. 남자가 6대 4로 남자가 훨씬 더 많은 빈도로 뇌졸중이 생깁니다.
최근에 이제 고령화 사회 때문에 85세 이상의 뇌졸중 환자가 점차 증가하고 있고요. 평균 발생 연령은 남자가 66세, 여자가 72세로 남자가 조금 더 빠르게 이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건 인구 고령화 때문에 이게 2022년 데이터인데 85세 이상 환자 비율이 남녀 모두 2012년 한 10년 전에 비해서 한 2배 가까이가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뇌졸중 환자는 점차 증가되고 있고 점차 고령화가 되어 가고 있다라는 게 이제 현실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요. 6명 중 1명이 일생 중에 뇌졸중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인 통계를 보면 6초에 1명씩 이제 뇌졸중으로 사망을 하고 있고 2초에 1명씩 뇌졸중 환자가 이제 발생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한 1,500만 명의 뇌졸중 환자가 발생하고 한 600만 명이 이제 매년 사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세계적으로 한 3천만 명이나 되는 그런 사람들이 뇌졸중에 대한 장애를 이제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요. 한국의 사망 원인, 우리나라에서 어떤 원인으로 사람들이 사망을 하냐를 이제 살펴보았을 때 이게 83년도부터 2022년까지 이게 쭉 통계청에서 조사를 한 그런 통계인데요. 가장 1위고 점차 이제 고령화 사회 때문에 증가되고 있는 거는 단연 암입니다. 예전에는 요 초록색이 뇌혈관 질환인데요. 뇌혈관 질환이 사망률 2등이었습니다. 굉장히 암 바로 아래, 암이랑 거의 이제 비슷한 빈도로 굉장히 사망률이 높은 이런 질환이었는데요. 저희 자랑 같아서 좀 그렇지만 이제 신경과와 신경외과 선생님들께서 열심히 이제 노력을 해주신 결과 뇌혈관 질환의 사망률은 점차 사실은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현재 5위까지 떨어진 상황이고요. 2위가 이제 심장질환이 되었고 뇌혈관 질환이 떨어지면서 2위가 심장질환, 그리고 이제 3위가 저희를 이제 괴롭게 했었던 코로나, 그리고 이제 이 겨울철의 질환이랑도 연관이 있지만 이제 폐렴이 이제 4위를 차지를 하는 그런 모습으로 뇌졸중에 의한 빈도는 늘고 진단을 받는 빈도는 늘고 있지만 사망을 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점차 감소하고 있다고 이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뇌졸중은 이제 재발하는 질환입니다. 2009년쯤에 이제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뇌졸중으로 내원했었던 환자들이 얼마나 재발하는지를 이제 조사를 했었는데 한 1년 사이 내에 5% 정도의 환자가 이제 재발을 했었다고 하고요. 한 3년 사이 내에 뇌졸중으로 입원했었던 환자 중에 한 10%가 이제 재발하는 모습들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관리가 잘 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이제 재발을 할 수 있는 질환임을 이제 알고 계셔야 되고, 환자분들도 아니면 이제 뇌졸중이 생기지 않은 분들도 요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될 필요가 있고, 제가 오늘 뒤쪽에 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뇌졸중의 재발을 막아야 되는 이유는 재발한 사람이 이제 계속 재발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첫 번째 뇌졸중에 걸린 사람과 재발한 뇌졸중이 걸린 사람들이 비교를 해보면 재발한 사람이 계속 재발을 하는 이런 경우들이 이제 많습니다. 위험 인자가 조절이 안 됐기 때문에 계속 재발을 하는 거겠죠. 그리고 또 이제 나이가 굉장히 이제 뇌졸중을 일으키는 중요한 원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령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재발을 많이 하는 이런 경향이 이제 띄게 됩니다. 뇌졸중은 재발뿐만 아니라 이제 초기에 또 증상이 악화가 되기도 합니다. 처음에 입원했었던 사람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2020년, 2021년 조사를 해보면 전체 입원하는 환자 중에 한 13%, 대략 한 13% 정도가 초기에 악화를 이제 경험했다고 하고요. 다시 입원 당시에 재발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냥 그 증상이 처음에는 이제 팔을 들 수 있을 정도였지만 이제 며칠 지나가면서 팔을 들지 못하게 이렇게 증상이 진행하는 이런 사람들도 한 10%나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뇌졸중은 초기에 악화가 잘 되는 병이다라고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뇌졸중의 원인을 한번 살펴보죠. 뇌졸중의 원인 중에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그런 위험 인자들이 있습니다. 이제 나이가 드는 것을 사실 아무도 막을 수가 없죠. 이제 나이가 드는 것 자체만으로도
뇌졸중의 위험 인자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아까 남자가 많이 발생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남자로 성별로 태어난 것 자체가 또 뇌졸중의 위험 인자를 하나 또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가족분들 중에 뇌졸중 환자들이 많은 이런 사람들은 '나도 뇌졸중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이제 조금 초기부터 좀 젊었을 때부터 좀 걱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요 고칠 수 없는 요인은 사실은 이제 생각하면 괴롭기만 하죠. 이제 근데 이제 우리가 뇌졸중을 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고칠 수 있는 요인들이 사실 고칠 수 없는 것보다 상당히 더 많습니다. 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제 고혈압, 이제 흡연, 당뇨, 고지혈증, 뭐 술, 뭐 심방세동 이런 것들 자체들이 뇌졸중에 각각이 다 위험인자로 이제 존재를 하고 그것들이 각각 있을 때 뇌졸중의 발생을 올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칠 수 있는 위험 요인에 대해서 우리가 열심히 조절하는 것이 사실은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칠 수 있는 덜 확실한 뭐 아까 앞서서 보여드렸던 것보다는 조금 더 덜 확실한 위험 요인으로 우리가 뭐 비만, 운동 부족, 영양 결핍, 뭐 추운 날씨, 뭐 요즘 같은 추운 날씨, 뭐 코골이 이런 것들이 이제 덜 위험한 요인으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뭐 문제가 되는 위험 요인들은 요 5가지가 이제 큰 비중을 차지를 하고요. 가장 뭐 독보적인 게 고혈압이고요. 그다음에 당뇨, 뭐 고지혈증, 뭐 흡연, 뭐 심방세동 이런 것들이 이제 순서대로 뇌졸중과 연관이 많다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뇌졸중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 뭘까요? 요것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이제 뭐 매체에 이제 그 선생님들이 나오셔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손발이 저리다, 뭐 손발이 시리다, 뭐 뒷목이 뻐근하다, 눈꺼풀이 떨린다, 손이 떨린다 이런 증상으로 혹시 이제 뇌졸중이 아닐까라고 해서 신경과 외래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사실은 요런 증상보다는 조금 더 어떤 특징적인 증상들이 있을 때 뇌졸중이 훨씬 더 강하게 의심되는 그런 소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전 세계적으로 캠페인을 벌이고 있죠. 뇌졸중이 의심되는 증상은 FAST다라고 해서 페이스, 얼굴의 앞면에 이제 한쪽 편은 이제 거울을 보고 이제 웃었을 때 한쪽 입꼬리는 요렇게 올라가는데 한쪽 입꼬리는 올라가지 않는 요런 모습들이 이제 확인이 되면 안면 마비가 요쪽에 이제 생긴 거죠. 올라가는 쪽이 아니라 반대편에 안면 마비가 생긴 겁니다. 입 모양이 이렇게 한쪽만 올라가게 되고요. 한쪽 팔 마비는 앞쪽으로 손을 요렇게 이 손바닥을 하늘로 가게 쭉 펼쳐 보시면 똑같은 높이로 이제 손바닥이 있는 게 아니라 한쪽 팔이 이제 힘이 빠지면 점점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이런 모습들, 아예 들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이 이제 한쪽 팔 마비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말이 또 어두워집니다. 이제 같은 단어나 문장을 반복할 때 아니면 가족들과 이제 얘기를 할 때 발음이 뭉개지는 거나 아니면 하고 싶은 말을 이제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리고 이제 누가 얘기를 했을 때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이런 증상이 있을 때 우리가 스피치에 이상이 생겼다라고 해서 이상이 생겼다고 합니다. 이런 증상들이 있으면 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빨리 이제 119에 연락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되어 있고요. 가장 사전에 어떤 조치를 취하려고 노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19에 연락을 하는 것이 일단은 제일 우선적인 행동이 되어야 되고 119가 빨리 오는 것 자체만으로도 환자의 예후를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상 징후가 있으면 당장 119에 신고를 하세요라고 요렇게 이제 알고 계시면 될 거고, 요거를 이제 우리가 베스트 캠페인을 전 세계적으로 지금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뇌졸중 의심 증상은 이런 증상들이 갑자기 나타납니다. 네. 그리고 갑자기 아까 뇌졸중이라는 그 졸 자체가 갑자기 나타나는 병이다라고 얘기가 되는 거고, 그리고 편측으로 나타납니다, 주로. 네. 그래서 한쪽 팔, 다리, 한쪽 얼굴이 이제 마비가 생기는 그런 경우들이 많고요. 그래서 요런 특징적인 증상들을 조금 기억을 해 놓으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니 뇌졸중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미니 뇌졸중, 이게 뭐 '뇌졸중이 작은 건가?'라고 그냥 그렇게 단어만 보면 저렇게 생각이 될 수 있는데요.
미니 뇌졸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뇌졸중의 지금 이런 증상들이 한 24시간 이내에 없어지는 겁니다. 없어지면 좋은 거 아닌가요? 뭐 괜찮아지는 거 아닌가요? 호전되는 게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미니 뇌졸중은 뇌졸중이 일단은 온 겁니다. 네. 뇌졸중이 발생을 했고 근데 정말 네 하늘이 보호하사 환자분에게 어떤 기회를 한 번 더 줬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 기회가 증상이 괜찮아졌으니깐 치료받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뭐 혈관은 검사를 하면 그대로 막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그냥 증상만 운이 좋게 24시간 이내에 개선이 호전이나 개선이나 요런 것들이 되었던 상태로 뇌졸중과 똑같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나는 뇌졸중이 한 번 생겼는데 운이 좋게 증상이 좀 좋아졌다.'라고 그냥 생각을 해야지 '아 이게 별일이 안 생겼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 다시 문제가 한 2-3일 내에 또 진짜 뇌졸중이 또 생기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증상이 어떤 증상이냐? 아까 말씀드렸던 고 증상입니다. 패스트라고 얘기했었던 안면마비, 팔다리 마비, 이제 말이 어둔해지는 이런 증상들이 있었다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랬을 때 '아 좋아졌으니깐 안 가도 된다. 병원 안 가도 된다. 뭐 병원 갔는데 좋아졌다고 하면 "왜 왔어요?"라는 이런 소리를 들을지도 모르니까 '가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네 응급실로 오셔야 됩니다. 네. 아니면 뭐 다음날 신경과 외래라도 오셔서 이거에 대한 어떤 조치를 취하셔야 됩니다. 네. 다시 네 증상이 몇 시간 내에 뭐 며칠 내에 재발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네 응급실에 오시는 거를 저는 권장을 드립니다. 네 미니 뇌졸중이 발생했다면 네 다음에 나오죠. 네. 뇌졸중 의심 증상이 있으면 네 바로 119에 신고하십시오. 다른 어떤 조치나 이런 것들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정말 환자가 정말 어떤 뭐 갑자기 뇌졸중과 동반해서 무슨 뭐 심근경색이 생겼다거나 심정지가 왔다 이러면 뭐 심폐소생술을 해야 되겠지만 뇌졸중 의심 증상만 보인다라고 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119 신고입니다. 그리고 그럼 119가 적정 병원에 이제 환자분을 모셔다 주실 겁니다. 저희가 적정 병원이라는 것은 어디를 얘기를 하냐. 이 환자분의 어떤 뭐 증상에 따라서 아니면 뭐 그 지역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119 대원분들이 이제 환자분을 뇌졸중 센터로 이제 주로 이송을 해 주실 겁니다. 뇌졸중 센터 중에서도 이제 어떻게 어떤 센터로 인증을 받았냐에 따라서 이제 재관료 치료라는 것을 이제 할 수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고 이게 좀 나눠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실은 이제 가장 좋은 병원은 이제 재관료 치료가 당연히 이제 가능한 뇌졸중 센터입니다. 이 뇌졸중 학회 홈페이지 주소를 저희가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요. 뇌졸중 학회 홈페이지 뭐 구글에 쳐 보신다거나 네이버 같은 데 쳐 보시면 네 대한뇌졸중 학회 홈페이지가 나오는데 요 홈페이지에서 이 뇌졸중 센터 인증병원 찾기의 항목에 들어가시면 지금 시청자분들이 이제 살고 계시는 지역에 이 뇌졸중 센터로 인증받은 병원이 어떤 병원인지가 이제 검색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아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는 요런 병원들이 뇌졸중 재관료 치료까지 이제 할 수 있는 뇌졸중 센터니까 내가 문제가 생겼을 때 저 병원에 데려다 달라.'라고 이제 얘기를 해야겠구나라고 이제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이제 국내 뇌졸중 환자의 급성기 병원 이용 현황입니다. 뇌졸중, 뇌경색이 의심이 되는 건 뇌경색을 가지고 있는 이런 환자 중에 많은 사람들은 급성기 뇌경색 급성기 병원으로 이송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그거의 한 10분의 1 정도 되는 환자들은 그냥 일반 의원이나 아니면 그냥 작은 근처에 있는 작은 병원에 내원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재관료 치료나 아니면 혈전 용해제나 뒤에 말씀드린 그런 치료를 하기가 어려운 병원에 일단은 첫 방문을 하게 되고 여기서 이제 "이런 치료를 하기 어려우니깐 요쪽 병원으로 가세요."라고 이제 이렇게 권고를 받게 되죠. 이런 권고받는 시간 동안 환자분의 증상은 계속 나빠집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치료를 빨리 받아야지 좋은데 이렇게 돌아가는 급성기 병원까지 바로 다이렉트로 가지 못하고 돌아가는 본인의
어떤 예후나 아니면 가족들의 신경학적 예후가 이런 나빠지게 될 거니까 이런 바로 갈 수 있는 어떤 병원들을 미리 알아두는 게 좀 좋고요. 이런 병원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재관료 치료까지 필요한 경우가 있어서 급성기 병원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한 6에서 7%는 또 더 재관료 치료까지 가능한 병원으로 또 옮겨야 되는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꼭 그 대한뇌졸중학회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우리 지역에 어떤 병원들이 이제 치료를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를 꼭 확인을 해 놓으시면 나중에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재관료 치료 뇌졸중 센터 경기도에 있는 한 큰 훌륭한 병원이 있어 가지고 이제 소개를 시켜 드리면 119가 네 이 뇌졸중 환자를 모시고 가면서 병원에 사전에 요렇게 연락을 준다고 합니다. 그럼 병원에 요런 이 뇌졸중을 뭐 브레인 세이버 뇌를 살리는 사람들 어떤 그런 명칭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119에게 연락을 받고 이제 이 당직인 뇌졸중 전문 치료인들에게 의사들에게 이제 연락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의료진에게 스마트폰 앱으로 이제 연락을 하고 응급 검사들을 응급실에서 준비를 하고 응급 치료를 이제 뇌졸중 전문 진료팀이 이제 준비를 해 놓는 거죠. 그래서 환자가 오자마자 바로 이 시스템이 액티베이션 이게 활성화가 되면서 응급실에서도 가장 빠르게 이 준비했던 거를 진행을 시키고 이 치료팀도 이미 대기하고 있다가 이제 치료를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시스템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요런 훌륭한 사례들도 있어서 저희도 이제 요거를 이제 그러니까 배워서 이제 따라하려는 이런 노력들이 이제 계속 필요하고 전국적으로 요런 것들이 활성화되면 훨씬 더 많은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요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현재 한국의 뇌졸중 어떤 현황을 보시면 이런 증상이 생겼을 때 병원 도착까지의 시간을 보시면요. 3.5 시간 이내에 한 3 시간 이내에 방문하는 사람은 26%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심지어 저희 대한민국 전체가 다 하루 이내에 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런 일일 생활권임에도 불구하고 24 시간 이내에 병원에 오시는 분이 67% 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본인이 증상이 있는데 뭐 가족이 증상이 있는데 그거를 뭐 디텍을 그러니까 확인을 이제 늦게 했거나 아니면 확인을 해도 이게 '뇌경색이 맞을까? 병원에 가야 되나?' 이런 것들을 고민하다가 심지어 하루도 넘어서 이제 병원에 오는 경우들이 아직도 30% 이상이 있다라는 얘기죠. 이런 패턴은 사실은 뭐 한 10 년간 크게 바뀌지가 않았습니다. 2012 년부터 2022 년까지 어떤 이런 경향성 트렌드를 이제 봤을 때 빠른 치료가 굉장히 중요한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하루가 넘게 이틀이 지나서 일 주일이 넘어서 오시는 분들까지 거의 트렌드의 변화가 사실은 있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런 교육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어떤 인지를 미리 하시고 이제 빨리 반응하는 이런 행동들이 이제 환자분들의 예후를 개선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어떤 팩터입니다. 이 뇌졸중 센터로 이제 오시게 되면요. 병원에서 여러 가지 치료를 하게 됩니다. 뇌경색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급성기 치료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여부를 이제 먼저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제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질환입니다. 심지어 이런 표어가 있습니다. Time is brain이라고 "시간이 곧 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뇌혈관이 터지거나 막히면 이 1 분에 얼마죠? 200만 개의 뇌세포가 죽기 시작을 합니다. 10 분만 지나면 이 빨간색이 요만큼 이제 뇌세포가 죽기 시작을 하는데 6 시간만 지나면 뇌의 한 3분의 1 정도의 영역의 뇌세포가 이제 전부 다 죽고 사실은 이 정도까지 이제 뇌세포가 죽기 시작을 하면 사람이 이제 정상적으로 살기가 어려워지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빨리빨리 뇌세포가 죽기 때문에 내가 뭐 치료를 나중에 이제 나오지만 혈전용해제 같은 약이 4 시간 반 안에 쓸 수 있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4 시간 반 안에만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자, 짐 싸서 4 시간 반까지 가자라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바로 오셔야지 이 상황에서 멈출 수가 있습니다. 준비해 가지고 와서 치료를 받으면 이 상황에서 이제 뇌세포를 이제 더 이상 안 죽는 그런 치료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미 죽은 뇌세포는 사실은 다시 살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뇌세포가 뭐 쪼끔이라도 더 죽기 전에 얼른 병원에 오셔서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응급실에 4.5 시간 이내에 오시면 우리는 혈전 용해제라는 약을 이제 주사로 투여를 할 수가 있고요. 보통 24 시간 이내에 오시면 이 혈전을 직접 제거를 할 수 있는 치료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뭐 모두가 받는 거는 아니기는 하고요. 쪼끔 이따 다시 그거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혈전 용해제라는 약은 이 혈관이 이 동맥경화 같은 걸로 인해서 혈관이 좁아지면 가는 이 길이 이제 좁아지게 되면서 뭐 속도도 빨라지고 어떤 혈관의 자극도 커지고 하면서 여기서 이제 혈전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혈전은 뭐 피떡이라고 얘기도 하고 이 적혈구, 혈소판 뭐 이런 것들이 응집되어 있는 것입니다. 얘를 이 단단하게 응집되어 있는 거를 이제 흐물흐물하게 녹여주는 그런 약이 혈전 용해제라는 약입니다. 그래서 딱딱한 우리가 뭐 소위 말해서 딱지 같은 거 상처 났을 때 딱지가 생기죠. 그런 딱지를 녹여서 없애주는 그런 약이 혈전 용해제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약인데요. 네. 효과가 사실은 엄청 드라마틱하지는 않습니다. 이 100명 투여를 하면 한 30% 정도 뭐 4.5 시간까지 한 3 시간까지 좋아지는 사람이 한 3 시간 안에 투여했을 때 좋아지는 사람이 한 30% 쪼끔 넘고 이제 3 시간에서 4 시간 반까지 투여했을 때 좋아지는 사람이 한 10% 좀 넘어서 전체 다 합쳐도 4 시간 반 안에 이걸 주사했을 때 개통이 될 확률이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심지어 이 약을 썼을 때 출혈이 생기는 사람들도 한 5% 정도는 이제 확인이 될 수가 있고 나머지는 투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효과를 보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효과 없는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네. 그다음에 또 그래서 이제 혈전 제거술이라는 치료가 이제 개발이 되었고요. 제외 대상도 있습니다. 이런 뭐 출혈이 이미 있었던 사람한테 저런 혈전 용해제를 투여를 하면 우리 몸에 이제 딱지가 안 생기게 만드는 어떤 혈전 같은 것들을 녹이는 이런 약이기 때문에 출혈이 있는 사람한테 혈전 용해제를 투여를 하면 거기 출혈이 있는 부위에서 피가 더 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환자들은 제외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의료진들이 이런 제외 대상인지를 이제 빨리 파악을 하고 이제 요런 용해제 약을 이제 투여를 하게 되고요. 제외 대상 어떻게 해요? 그러면 혈전 제거술을 이제 가능하면 시행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혈전 제거술이 뭔가요? 네. 어떤 시술이라고 우리가 보통은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뇌졸중, 뇌경색 환자들 시술 받았답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시술이 보통 이제 혈전 제거술을 의미를 합니다. 요런 방에 들어가서 여기에 이제 환자가 이제 누워서 저희가 시술을 하게 되고요. 실제 환자 의 사례를 한 명 가지고 한 분을 가지고 왔는데 좌측 중대뇌동맥이 막혀 있는 그런 환자였습니다. 여기에 반대편 혈관은 요렇게 쭉 다 연결이 계속 나뭇가지처럼 연결이 되어 있는데 요 혈관은 가다가 여기가 똑 잘려 있죠. 네. 이 기구들을 실제로 기구를 통해서 혈전을 제거를 하는 그런 방식이라서 이런 대동맥을 통해서 이렇게 경동맥을 지나서 머리 안쪽까지 기구를 이제 쭉 삽입을 하게 됩니다. 요 환자 같은 경우는 다행히 그래도 빨리 오셔서 아까 타임 이즈 브레인이라는 거를 설명을 할 때 그림에 빨간색 뇌세포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죽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요 빨간색 표시가 이 환자가 응급실에 도착하셨을 때 이미 죽은 뇌세포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죽은 뇌세포는 다시 살릴 수 없고요. 이 노란색 부분이 아직 죽지 않은 살릴 수 있는 뇌세포다라는 걸 얘기를 해 주는 부분입니다.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죽은 뇌세포보다 살릴 수 있는 뇌세포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시술의 이득이 어느 정도 있는 이런 사람으로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네, 시술 과정 보여드리면 중대뇌동맥이 막혀 있는 것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가느다란 기구들을 머리 뇌혈관에 이제 넣어서 삽입을 하게 됩니다. 이게 뭐 사진으로 보면 굉장히 크게 보일지도 모르겠는데요. 사실은 한 3mm에서 4mm 정도밖에 안 됩니다. 머리에 있는 심지어 큰 동맥이라고 얘기가 붙어 있는데 실제로 사이즈는 3mm에서 4mm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요 기구는 그러면 어떤 게 들어가요? 네. 그거보다 한 10배 가는 0.3mm 짜리 기구를 가지고 저희는 이제 지금 요즘엔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시술 과정을 보면 이게 혈전이 요렇게 박혀 있는 환자에서 이런 0.3 밀리짜리 이제 그 기구를 가지고 진입을 하고 이 혈전을 제거할 수 있는 기구를 이렇게 넣어서 요 혈전을 빼내게 되는 이런 시술들을 진행을 하기도 하고요. 요렇게 네 흡입성 우리 빨대같이 휘어지는 빨대같이 생긴 이런 기구들을 또 집어넣어서 이 혈전을 쭉 빨아당기는 네 요런 식의 시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잘 제거된 혈전은 요렇게 네 혈관에 박혀 있던 혈전들을 빼서 나온 요런 모습들이 이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시술이 종료되고 난 다음에 이 환자가 뇌경색이 얼마나 생겼냐를 봤을 때 요 하얀색 부분만 "뇌세포가 죽었습니다."라고 요렇게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까 노란색 부분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네 그 부분은 지금 뇌경색이 안 온 게 확인이 되죠. 이 흰색 부분만 뇌경색이 온 걸로 이제 최종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행인 상황이죠. 불행 중 다행인 상황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굉장히 큰 대뇌 동맥이 막혔지만 적절한 치료로 인해서 뇌경색이 거의 남지 않은 요런 사람으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 이런 재계통 치료 얼마나 받고 있나요? 네. 16.3% 밖에 못 받고 있습니다. 네. 뭐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사실은 어떤 시간에 제때 오지 못하는 것도 하나의 또 이유가 될 수 있겠고요. 정맥 내 혈전 용해술 이 16.3% 중에서 정맥 내 혈전 용해술을 받은 사람은 6.1%, 네 동맥 내 혈전 제거술 받은 사람이 6.5%, 같이 시술 받은 사람이 3.6%라고 합니다. 네. 4.5 시간 이내에 병원 도착이 40% 밖에 안 되고요. 네. 초과해서 도착한 사람도 아까 굉장히 많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병원에 늦게 방문할수록 이런 그 혈전 제거술이나 아니면 혈전 용해제를 투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진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치료의 어떤 옵션을 많이 내가 가지고 싶다라고 하면 최대한 빨리 방문하시는 게 사실 좋습니다. 치료의 효과가 꽤 괜찮습니다. 이게 치료를 잘 받으시면 일상생활에 제약 없이 그냥 퇴원을 할 수 있는 분율이 40%가 넘는다고 하고요. 조금 장애가 이제 남을 수 있는 안타깝지만 네 그래도 장애가 일정 부분만 소량 남아 있는 그런 상황에서 퇴원하시는 분들도 한 3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사망률은 2022년 기준에 이 시술로 이제 사망하시는 분이 한 2.6% 정도로 이제 보고가 되었다고 합니다. 출혈은 어떨까요? 네 출혈은 사실은 어떤 출혈의 종류랑 이제 환자 상태에 따라서 치료법이 좀 다 나눠지게 됩니다. 우리가 뇌출혈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렇게 뇌 안에서 뇌 세포 내에서 이제 발생을 하는 뇌 내출혈이 있고요. 이 뇌를 싸고 있는 막이 여러 개 있거든요. 예 네 이런 막들 사이 내에서 발생하는 출혈들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이름이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출혈의 범위나 아니면 출혈의 양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네 이 두개골을 드러내는 이런 개두술을 하기도 하고요. 이 출혈이 있는 부위에 이제 그 출혈된 피만 흡입을 하는 네 뇌정의적 흡입술 같은 것들도 있고요. 우리가 뭐 얼마 전에도 유명 연예인님께서 이제 사망하시는 일도 있었지만 이런 동맥류 가 있었을 때 이 동맥류를 코일로 시술하는 방법도 있고 수술하는 방법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치료법들이 현재 개발되어 있습니다. 뭐 그 이외에 이제 출혈이 생기면서 이제 머리도 아프고 또 혈압도 올라가고 뇌압도 올라가고 뭐 그것 때문에 경기도 하고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약물 치료까지 이제 병행을 하게 됩니다. 질병관리청에서 한번 조사를 한 적이 있었었는데요. 출혈성 뇌졸중 분류 및 치료 방법을 이런 조사를 해 봤더니 뇌 출혈 같은 경우는 보존적 치료, 이 약물 치료 같은 거를 이제 먼저 하는 경우들이 많고 증상이 나빠지면 이제 출혈 수술을 이제 하게 되겠죠. 그런 보존적 치료 먼저 했던 사람이 4분의 3, 수술까지 했던 사람이 이제 25% 정도 됐다고 하고요. 지주막하 출혈이 이제 아까 뇌 동맥류 때문에 주로 이제 많이 발생을 하는데 92%가 동맥류 때문에 발생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어떤 수술을 받는 사람이 있고 뇌혈관 내 코일 시술 같은 거를 이제 받는 사람들도 있고요. 뇌실 내에 출혈 어떤 우리가 뇌실이라는 그런 공간 안에서 이제 출혈이 발생을 하는 것들은 이제 뭐 혈압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많고 요런 경우에는 뭐 수술적인 치료가 60% 정도 차지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치료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재발 방지를 해야겠죠. 다시 또 이런 일이 재발할 수 있는 병이라고 아까 처음에 설명을 드렸는데,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치료를, 이런 급성기 치료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일단 입원을 하셔야 되겠죠. 어디로 입원하시냐면 뇌졸중 집중 치료실이라는 공간으로 입원을 하시게 됩니다. 뇌졸중 증상에 대해서 간호사 선생님이 여기 침대 바로 앞에 이제 요렇게 근무를 하고 계시죠. 네. 환자분이 여기 누워 있고 증상이 쪼끔 나빠졌어라고 하면 바로 가셔 가지고 이제 뇌졸중 증상이 더 나빠졌는지를 체크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뇌졸중 환자들만 들어가는 뇌졸중 집중 치료실인 공간이고요.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때 뭐 혈압적인 치료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약을 더 쓴다거나 아니면 뭐 시술을 추가로 한다거나 이런 어 즉각적인 대처를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뭐 물리치료사 선생님들도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서 합병증 예방, 뭐 조기 재활 뭐 이런 것들도까지 가능한 그런 상황이고요. 근처에 요런 초음파 같은 것들도 있어서 환자분의 혈관 상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즉시 알 수 있기도 합니다. 또 다른 곳은 중환자실입니다. 이제 보통 의식이 없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굉장히 신경학적 장애가 심하신 분들, 뭐 수술을 받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중환자실, 큰 시술을 받으신 분들이 중환자실로 이제 입원을 하게 되어 있고요. 마찬가지로 뇌졸중의 원인 파악을 하고 의식이 왜 이제 저하됐는지에 대한 원인 파악도 마찬가지로 하고, 이제 거기에 대한 집중적인 치료, 의식을 다시 깨울 수 있는 그런 치료들이 이제 중환자실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뭐 수술이나 시술을 받으신 분들이 많을 테니까 이 이후에 이제 합병증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뭐 중환자실 전문의까지 포함이 돼서 뇌졸중 전문의에 중환자실 전문의까지 같이 이제 협업을 해서 이제 그런 이 환자분의 의식을 깨우기 위한 이런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원인 파악이 중요합니다. 원인에 따라서 사실은 치료법과 이제 예방법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왜 이 뇌경색, 뇌출혈이 생겼는지를 이제 파악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뇌경색 같은 경우는 뭐 크게 이제 심장성 색전 뇌졸중이라는 뇌경색이라는 게 있고, 큰 혈관의 동맥경화에 의해서 발생하는 뇌경색이 있고, 작은 혈관이 막힘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뇌경색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심장 색전 뇌경색부터 보시면, 심장에서 발생된 혈전, 심장에서 뭐 심방세동이나 이런 부정맥이 있으면 혈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심장에서. 그 심장에서 이제 펌프니까 결국에는 심장이 두근두근하면서 이제 계속 짜서 몸 바깥으로 이제 피를 보내죠. 그 보내진 피가 머리로 날아갈 때 혈전이 같이 머리로 날아가서 뇌혈관을 막는 이런 뇌졸중을 심장성 색전 뇌졸중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큰 혈관, 아까 뇌 대뇌 동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를 시술하는 모습들을 이제 보여드렸었는데, 여기에 이제 동맥경화가 생기고 그 동맥경화에서 혈전이 발생하는 그런 뇌경색을 뇌혈관 내 동맥경화증에 의한 뇌경색이라고 합니다. 뇌 안에 작은 혈관들은 혈압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래서 큰 고혈압이 생겼을 때 이런 작은 혈관들은 버티지 못하고 뭐 터지거나 아니면 뭐 염증 반응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막히게 되거든요. 그런 작은 소혈관 병변으로 인한 뇌경색을 우리가 그 작은 혈관 뇌경색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의 빈도를 보면, 뇌졸중의 원인의 빈도를 보면요, 가장 많은 것이 이제 큰 혈관의 동맥경화에 의해서 발생하는 뇌경색이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뭐 이 작은 혈관 뇌경색, 그리고 심장 색전 뇌경색이 한 20%씩 차지를 합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그 원인이 거의 한 70% 이상을 차지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외에 이제 뭐 혈관이 찢어졌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거 이 나머지에 이제 해당이 됩니다. 빈도가 크게 사실은 변화가 있지는 않게 쭉 그냥 비슷한 트렌드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출혈 뇌졸중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인이 각각이 다르고요. 거미막 및 출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뇌 동맥류 때문에 이제 발생하는 출혈을 거미막 및 출혈이라고 얘기를 하고, 마찬가지로 혈압을 견디지 못해서 혈관이 막히는 게 아니라 터져버리면 뇌 내출혈 같은 것들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나라 출혈성 뇌졸중의 빈도를 보면 뇌 내출혈이, 아까 우리가 이제 뭐 매체를 통해서 많이 들었던 어떤 동맥류에 의해서 혈관이 터지는 병보다 뇌 내출혈이 사실 훨씬 더
많은 빈도로 이제 존재한다고 질병관리청에서 이제 얘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인 파악을 하기 위해 아까 보여드렸던 초음파 같은 것들을 이제 뇌졸중 집중 치료실 같은 데에 계실 때 하게 되고요. 심장 초음파도 이제 하게 됩니다. 심장성 색전증의 원인이 있지 않을까를 이제 잘 조사하기 위해서 심장 초음파, 부정맥 검사, 그리고 이제 어떤 유전적 질환 플러스 이제 당뇨나 고지혈증 이런 것들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피 검사 같은 것들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또한 어떤 이 혈관이 찢어졌는지 아니면 염증이 있는지 이런 특수한 또 원인들을 알아내기 위해서 조금 더 고해상도 MRA라는 혈관 검사가 개발이 되어 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고요. 부정맥이 한 24시간 정도, 한 48시간 정도 검사하는 것이 지금 일반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 기구를 이제 검사를 했을 때 부정맥이 발견되지 않으면 몸속에 이제 요런 부정맥을 확인할 수 있는 기구를 삽입해서 몇 달 동안 이 것들을 이제 검사하는 요런 방법들도 최근에 이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약물 치료 어떻게 해야 되나요? 급성 24시간 이내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혈전 용해제 시술, 수술 요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급성기가 되면서 약물 치료 재발을 하기 위한 약물 치료들이 시작이 되고요. 그 약물 치료들이 이제 쭉 이어지게 됩니다. 아까 원인 찾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심장 색전에 의한 뇌경색은 보통 항응고제를 사용을 하고요. 그 외에 이제 나머지 동맥경화나 작은 혈관에 문제가 생겨서 발생한 뇌경색 환자들한테는 주로 이제 항혈소판제를 이제 사용하게 됩니다. 그 외에 이제 뇌졸중 위험인자에 대한 치료들, 술 줄이고 담배 끊고 운동하고 혈압, 당뇨, 고지혈증, 아마 병원에 다니시던 분들은 정말 귀에 딱지가 않게 들으실 수도 있는 그런 얘기들을 위험인자 치료들을 해야 됩니다. 고혈압 환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1,300명이나 된다고 하는데요. 치료되고 있는 사람은 절반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고혈압이 많은데 사실은 조절이 잘 안 된다고 되어 있고, 어떤 그냥 전반적인 뇌경색 환자들은 140에 90에 맞추면 혈압 조절을 하라고 되어 있고, 아까 혈압 때문에 이제 작은 혈관에 문제가 생기는 사람들은 혈압을 조금 더 낮춰서 조절하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콜레스테롤, 해가 가면서 콜레스테롤 고지혈증이 있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조절률도 약이 좋아져서 그런지 이제 조절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반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이 뇌경색이 생기면 그냥 일반 콜레스테롤 레벨로 조절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문제가 이미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훨씬 더 낮게 조절을 해야지 재발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뇌경색 환자들 중에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콜레스테롤 검사했는데 정상이라고 나오던데요. 근데 그 정상이라고 적혀 있는 기준은 그냥 병이 없는 사람들을 보통 이제 기준으로 적혀져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뇌경색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환자분은 더 낮춰서 조절하셔야 됩니다라고 이제 외래에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당뇨 환자도 점점 서구화된 식단으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30세 이상 중에 벌써 15%나 된다고 하고요. 65세 이상 중에는 3분의 1이 그렇다고 합니다. 당뇨병으로 진단받으신 사람은 500만 명이나 된다고 하고요. 당뇨병 전 단계의 인구는 1,500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다 합치면 한 2천만 명 가까이 됩니다. 우리나라 5천만에서 6천만 정도의 사이의 인구일 텐데, 한 3분의 1이 당뇨병 플러스 당뇨병 전 단계라고 이제 생각이 그렇게 이제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이 조절이나 운동이나 이런 것들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고, 조절률이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잘 조절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아마 식단 관리나 아니면 운동이나 이게 사실은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힘들어서 그러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당뇨병이 있는 환자분들을 보면 아니나 다를까 탄수화물 섭취가 굉장히 높습니다. 흡연율, 특히 남자분들, 술, 담배 끊지 못하겠다고 예외에 오셔서 얘기하시는 분들 많으시는데, 한 30%가 당뇨로 진단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술, 담배를 끊지 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뇌졸중 환자들은 이제 당뇨병이 어느 정도까지 조절을 해야 되나, 우리가 당화혈색소라고 아마 내과 선생님들한테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당혈색소 6.5부터 우리가 당뇨라고 이제 진단을 내립니다. 근데 뇌경색 환자들은 한 7.0 적어도 7.0 이하로 이렇게 조절을 하기를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7.0부터는 이런 사망률이 올라간다라는 게 우리 의학계에서 가장 유명한 잡지죠. 예.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이라는 어떤 의학계 잡지 중에 거의 최고봉에 있는 그런 잡지에서 당뇨가 있는 환자에게 뇌졸중은 7.0 정도의 수준으로 조절을 해라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최근에 좋은 약들이 이제 많이 나와서 이런 대한당뇨병 학회에서 조절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것들을 열심히 편찬을 해서 알려드리고 있고요. 이런 위험인자 관리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재활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뇌졸중 환자들이 이제 다양한 후유증이 생깁니다. 네, 아까 그런 적극적인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운이 좋으신 분들은 증상이 없이 이제 집에 가시기도 하는데 사실 많은 환자들이 이런 언어 장애, 어떤 운동적인 마비, 균형 장애, 그리고 이제 내가 갑자기 이런 장애가 생긴 것 때문에 우울해지고 삼키는 게 어려워지고 뇌세포가 많이 죽기 때문에 이제 치매가 생기고 감각이 떨어지는 이런 증상들이 이제 발생이 됩니다. 저희가 보통 이런 환자들의 평가를 하기 위해서 단계를 나누는데요. 네, 이런 뛸 수 있는 상태는 가장 좋겠죠. 뭐 걸어 다니기만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런 지팡이를 잡아야 된다거나 아니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거나 침대에서 꼼짝도 못 하거나 심지어 이제 사망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게 지금 저희 그 뇌졸중을 치료하고 뇌졸중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이제 목표가 될 거고요. 우리나라에서 요것들의 좀 분포를 확인을 해 보면 네, 뛰거나 아니면 멀쩡하거나 걸어 다닐 수 있는 정도의 사람이 사실은 빈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뭐 한 절반 정도 되거든요. 네, 한 5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환자분들이 이런 적극적인 재활 치료를 받아야 되는 요런 상황이 될 거고요. 이런 재활 치료의 종류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마비가 생기신 분들에게 뭐 꼼짝도 못 하시는 분들은 침상에서라도 이제 물리치료를 받으셔야 되고 좀 보조해서 걸으실 수 있는 분들은 이제 물리치료실에 내려가셔서 어떤 행동이나 뭐 인지력이나 이런 것들까지 같이 개선시켜 줄 수 있는 작업 치료, 그리고 이제 말씀하기가 어렵다면 언어 치료를 이제 받게 됩니다. 뭐 그 외에도 이제 삼키는 훈련, 연화 치료 같은 것들도 있고요. 언제 받아야 되냐? 조기 재활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까 초반에 뇌경색 증상이 좀 나빠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나빠지는 비율도 높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나빠지는 시기가 지나간 다음에부터는 뇌졸중이라는 병은 다시 호전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자연적으로 호전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재활 치료를 해서 조금 더 뇌를 자극시켜 주는 이런 행동을 덧붙인다면 훨씬 더 어떤 이 신경학적 기능 회복을 더 촉진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될 거고요. 고게 효과가 굉장히 좋은 시기가 6개월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1주일, 2주 정도, 1-2주 정도의 어떤 위험할 수 있는 이런 시기가 지나가고 난 다음부터는 적극적인 재활을 통해서 환자의 신경학적 예후를 좋게 만들어주는 이런 재활 치료가 꼭 필요합니다. 이런 노력들로 인해서 이제 뇌졸중을 막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앞서서 어떤 뭐 꼭 미리 캐치해야 되는 증상들, 그리고 병원에 오시게 되면 받는 치료들, 그리고 예방하는 방법들, 재활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방법들로 인해서 우리나라에서 뇌졸중 사망률이 더 감소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제가 얘기를 하는 동안 그 질문들이 올라오셔 가지고 질문들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통 456 번 시청자분이 "두통이 심하면 뇌졸중 초기 증상인가요?" 라고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두통만 가지고 오는 뇌졸중 초기 증상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실은 뭐 편두통 같은 것도 이제 굉장히 두통을 심하게 호소를 하시기도 하거든요. 근데 네, 이 두통에다가 더해서 어떤 뭐 팔다리 마비가 이제 동시에 생겼다거나
아니면 뭐 구토나 아니면 이런 것들이 동반이 된다거나 갑자기 굉장히 뭐 심한 두통이 뭐 의심할 수 있는 소견이기는 하지만 그 외에 다른 소견들이 조금 더 동반이 되면 더 확실한 뇌졸중 초기 증상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없던 증상이 갑자기 심하게 생기면 뭐 병원에 오셔서 한번 의사 선생님 상담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김숙자 님께서는 이제 뇌졸중 진단을 받고 나서 연화 장애가 심해지셨는데요. 재활 운동이나 치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화 재활이라는 프로그램이 따로 또 있습니다. 그래서 예, 아직까지 뭐 보험 처리가 되고 있지는 않지만 이제 연화 재활을 할 수 있는 기관들이 이제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뭐 목 쪽 근육이나 이런 것들을 자극시킨다거나 아니면 삼키는 어떤 뭐 자세나 이런 것들을 훈련시켜 주는 그런 것들을 재활 치료 연화 재활 치료를 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고런 연화 재활 치료실이 있는 어떤 기관을 좀 찾아서 연화 장애에 대한 어떤 호전을, 그러니까 재활을 통해서 이제 연화 장애를 호전시켜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로마유 님께서 하신 질문인데요. 저희 할아버지가 뇌졸중이신데 왼쪽 팔다리가 굽고 요즘 따라 양쪽 발이 다 부으십니다. 왜 그런 걸까요? 이 네, 왼쪽 팔다리가 조금 더 이제 우측보다 굳으시는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은 사람은 계속 움직여야 되는 사실 뭐 동물이기 때문에 어 운동을 해야지 어떤 근육량이나 이런 것들이 일정 정도 유지가 됩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거동이 어려우시게 된다고 하면 근육량이 점점 줄게 되거든요. 뭐 한 예로 중환자실에 뇌졸중뿐만이 아니라 다른 원인으로도 장기간 입원을 하시게 되면 환자분이 이제 삐쩍 말라서 이제 퇴원을 하시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사실 움직이지를 못해서 그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뇌졸중이 생긴 쪽, 마비가 생긴 쪽은 사실은 이 팔다리가 더 굳고 이 반대편보다 더 붓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게 이제 근육의 사용이나 이런 것들이 잘 되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 마비가 생긴 쪽에 마찬가지로 이제 재활 치료가 필요합니다. 이 굳지 않도록 계속 침상에서부터 이제 물리치료 선생님이 오셔 가지고 이거 팔다리가 굳지 않도록 이렇게 관절 운동을 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굳지 않는 거에 대한 어떤 뭐 팔다리 관절을 유연하게 만드는 이런 물리치료 같은 것들이 계속 필요하고, 붓는 것도 사실은 재활 치료를 통해서 어느 정도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육량을 늘리면 이 근육 자체가 이 수축이 되면서 이 붓기를 좀 조절을 해 주실 수도 있거든요.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운동을 좀 더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바지락 술집 님께서 이제 질문해 주셨는데요. 뇌졸중이 오시고 난 할머니께서 말씀을 잘 하지 못하시고 말을 이해하지 못하십니다. 저희가 옆에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언어 기능에 아마 손상이 오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언어 기능도 우리가 이해하는 언어 영역이 있고요. 말을 하는 언어 영역도 있는데 그 두 가지가 지금 다 아마 손상이 굉장히 크게 오신 것 같은데요. 근데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 사실 좋은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처럼 아예 두 가지 하지도 못하시고 이해하지도 못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언어 재활 치료하기가 굉장히 힘든데요. 이 두 개 중에 하나만 이제 이상이 있으신 분들은 계속 옆에서 이제 뭐 책을 읽으라고 말씀드린다거나 아니면 뭐 라디오를 듣게 이제 이어폰을 끼워 드린다거나 아니면 계속 옆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 행위 자체가 언어 뇌에 자극을 이제 계속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네, 계속 옆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홍서인 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겨울청 두통은 뇌졸중 가능성도 높다고 하던데 지금 증상이 일반 두통인지 아니면 뇌졸중 초기 증상인지 알고 싶습니다. 오전에 두통이 심한 편이고 한 번 통증이 생기면 10분 정도 지속이 됩니다. 괜찮을까요? 예, 아까도 처음에 첫 질문이랑 이제 사실은 비슷한데요. 두통만 이제 생겨 가지고는 이거를 뇌졸중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게 뭐 두통이 이제 굉장히 갑자기 뭐 너무 세게 토할 정도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아니면 의식을 잃을 정도로 심하게 오면 뭐 뇌출혈이나 이런 것들을 좀 걱정을 해야 되긴 하겠지만 자주자주 어떤 생기는 그런 두통들, 그리고 이제 뭔가 내가 굉장히 평소보다 좀 무리를 했을 때 나타나는 이런 두통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긴장성 두통이나 아니면 여자분들 같은 경우 또 생리기간이나 이럴 때 나타날 수 있는 뭐 편두통이나 이런 것들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두통이 있다고 해 가지고 모두 다 뇌졸중이 아닐까라고 걱정을 하시는 거는 네 쪼끔 이제 너무 이제 너무 걱정이 이제 사실은 좀 많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이거에 동반되는 증상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메스껍거나 토할 것 같다거나 아니면 의식을 잃는다거나 아니면 진짜 팔다리에 감각이 이상해진다거나 뭐 마비가 오는 것 같다거나 이런 상황이면 이제 '이게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고 얼른 응급실에 오셔서 뭐 머리 CT 사진을 찍어 본다거나 하는 체크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유진 님께서는 네 119에 전화를 못하게 했다고 하는데 왜 전화를 못하게 하셨는지 제가 잘 모르겠네요. 119에 네 전화를 네 심지어 머리를 크게 부딪히면서 이제 뭐 쓰러졌다는 게 뭐 예를 들어서 의식을 잃으셨다고 하면 119에 전화를 하셔서, 아니면 뭐 전화를 못 하시게 하면 응급실에 찾아가셔서라도 이제 어 "내가 지금 머리를 부딪혀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면 응급실 선생님이 아마 잘 진료를 해 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친언니 케이트 님이 이제 친언니가 20대 후반에 옥시피탈 CVA라는 진단을 받았는데 모든 검사가 정상이고 뇌혈관에 상처가 있을 수도 있다는 소견만 받았습니다. 질환이 없는 20 대에 뇌졸중이 오는 경우는 어떤 이유를 의심해 볼 수 있나요? 네. 보통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우리나라에서 흔한 뇌졸중의 원인은 동맥경화 때문에, 그리고 이제 소혈관 때문에, 그리고 심장 질환 때문에인데요. 요런 것들이 이제 보통은 이제 연세가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이 이제 요렇게 많이 발생을 합니다. 뇌졸중 오는 연령이 일단 고령이거든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 20대 젊으신 분들의 뇌졸중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그거 동맥경화나 심장 질환 이외에 이제 추가로 더 어떤 유전적 질환이 있는지 생각을 해 봐야 되고요. 그리고 혈관이 찢어진 게 아닌가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아까 뭐 유진 님처럼 머리를 부딪혔을 때 이제 혈관이 찢어지는 경우들도 있고요. 뭐 네 이 뒤쪽이라고 하면 어떤 목, 예전에는 마사지 같은 거를 이제 목 뒤에 뭐 경락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받으시다가 찢어져서 병원에 오시는 분들도 꽤 많았습니다. 그리고 네 뭐 아니면 네네 그런 이제 뭐 유전적 질환이나 아니면 뭐 네 충격이나 아니면 혈관이 찢어졌다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뭐 젊은 나이에 뇌경색이 생기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셨던 것 같아서, 젊은 나이 환자들은 요런 것까지 추가로 더 어떤 검사를 더 진행을 해 봐야 되기는 합니다. 네. 많이 질문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그 어떤 예정되어 있는 시간이 지금 거의 네 마무리가 된 상태라서 뭐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네 또 와서 네 질문에 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뇌졸중 치료에 대해서 강의를 해 드렸는데요. 겨울철에 유익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